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 전 세계에서 동시에 폭로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뉴스타파 취재진 등 26개국 80여 명의 기자들이 참여했습니다. 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과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내부 비밀 문서 2만 8천여 페이지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펩시, 이케아, 페덱스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실태가 낱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비밀 문서 속에서 놀랍게도 NPS, 즉 국민연금이라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비밀 서류들을 단서로 국민연금이 현재 투자한 30여 군데 해외 부동산 대부분이 룩셈부르크와 케이만 제도 등 대표적 조세 피난처를 통해 투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왔던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를 이유정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2천만이 넘는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400조 원으로 세계 4대 연기금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현재 30여 군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상세한 투자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좀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하면 좋을 건데 사실 이게 좀 워낙 왜냐하면 단위 자체가 1조 원 이상씩 이렇게 막 되는 거잖아요.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이라고 보내온 자료. 프로젝트 베타, 델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수수께끼 같은 이름들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암호명 같은 거죠. 이걸 보고서는 도대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결국에는 이건 뭐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명을 의원실에다가 그냥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이런 식의 태도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타파는 이미 나온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암호명 같은 프로젝트의 정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베타는 독일의 소니센터, 델타는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하지만 추가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투자 연도와 금액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감춰져 왔던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가 뜻밖에도 ICIJ가 입수한 비밀 문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룩셈부르크 세무당국과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가 합의한 사전 조세 협약 관련 문서들입니다. 2만 8천여 페이지 분량으로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작성된 것입니다. PwC가 고객 기업들을 위해 조세 피난처인 룩셈부르크를 통한 세금 회피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룩셈부르크의 세무당국이 승인해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의 한 언론사 회의실, 르몽드, 가디언, 뉴스타파 등 세계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ICIJ가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ICIJ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한국 관련 기록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여기서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구조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1일, PwC가 룩셈부르크 세무당국에 제출한 사전 조세 협약. 국민연금의 독일 소니센터 투자 구조가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본 1%, 전환사채 99%로 룩셈부르크에 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독일의 세 군데 회사를 다시 세우고 소니센터를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고리는 국민연금이 룩셈부르크에 세운 회사입니다. 8천억 원대의 소니센터를 지배하는 룩스코 113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과연 어떤 곳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룩셈부르크 관보에서 주소를 찾아 이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지금 원 엘리 셰퍼 이 주소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맞고요. 하지만 회사 주소지로 등록된 곳에선 룩스코 113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룩스코 113은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있다고 나타나 있진 않네요. 룩스코 113? No. No? I don't know this company. Oh, No, so this company is not in this building? You don't know? I don't know. No. But we have different company.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또 다른 PwC 문서. 국민연금의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룩셈부르크에 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이전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룩셈부르크 회사가 2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관보에서 이 두 회사가 MPS RE 프로젝트 홀딩스 1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소는 같았습니다. 여기엔 과연 실체가 있을까? MPS RE 프로젝트 홀딩스를 찾아왔다고 말하니 리셉션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And I'm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find if there's someone from National Pension Service of South Korea or Rock Spring. No, here is no one, and we are not giving any interviews or something. 대신 문의사항이 있으면 TMF란 회사로 연락하라는 말만 남깁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TMF란 회사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I'm wondering if TMF is managing that company. Actually, I cannot help you with that. We were speaking just before on the phone. Oh, you spoke. But... Yes, we spoke on the phone because it's reception here.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I'm so sorry. 어떻게 된 것일까? TMF는 사무실 주소 등을 빌려주는 페이퍼 컴퍼니 서비스 회사였습니다. ICIJ가 룩셈부르크 법인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룩셈부르크 회사와 같은 주소에 등록된 법인만 최소 1250여 개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관리인은 그러나 이런 회사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Okay, but how many companies are in this building? A lot? 1, 2, 4 company or 6 company. 4 companies, Yes. right? 결국 국민연금이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몰 투자를 위해 설립한 룩셈부르크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습니다. 소니센터는 하인스, 오파리노는 락스프링이라는 부동산 전문 회사가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사입니다. PwC는 이들 위탁 운용사를 대신해 이런 투자 구조를 짜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배경엔 룩셈부르크의 느슨한 법인 설립과 조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유럽 지역 위탁 운용사들의 조세 회피 전략을 승인해준 이른바 뷰로6입니다.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의 승인을 통해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유럽 최대의 조세 피난처로 만든 심장부인 셈입니다. PwC가 고안한 투자 구조는 소니센터의 경우 제출한 지 불과 3일, 오파리노 쇼핑센터는 제출 당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룩셈부르크 세무당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No, we don't give any interviews. No. Oh, really? No. Because I just want to ask them some questions. No.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떠오른 룩셈부르크.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곳을 이용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적게 낸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간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다, 이건 모든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룩셈부르크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말합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홀딩 컴퍼니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들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가입니다. 유럽 내에서 그 레퓨테이션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곳이고요. 저희가 홀딩 비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의 그런 걸 다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비스가 정말 잘 갖추어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제 조세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룩셈부르크가 조세 피난처로 악용되면서 국제적인 세원 잠식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y appear to be legal, yeah, but it's the effect of them that's the problem, and the fact that they're secret. So they invariably lead to a reduction in tax bills around the world in a way that isn't clear to either to the tax authorities of the investing companies back home or to the public. The public don't know what goes on in Luxembourg. This is like the inside of a black box. 뉴스타파는 ICIJ의 룩셈부르크 비밀 문서를 취재하면서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한 30여 곳의 해외 부동산 대부분이 룩셈부르크와 케이만 제도 등 조세 피난처를 경유해 투자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주로 유럽 쪽에는 룩셈부르크하고 잉글랜드 쪽을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쪽은 델라웨어 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케이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국민연금 측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중과세를 막고 각종 투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복잡한 투자 구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준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이 매우 불투명하게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타파 회원을 가입하시거나 유튜브에 뉴스타파 조세 피난처로 간 국민연금을 검색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우리 국가 정부기관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조세 피난처는 일반 재벌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그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추적을 한 거란 말이야. 나는 이 문제 자체가 뭐 국민연금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이 보다 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과연 그렇게 투자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 이 부분이 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건 지금 조세 피난처라는 비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고, 이 비판만큼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외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적합하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나는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내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냐 하면 2008년인가 9년이야. 그때 이게 이명박이 저지른 짓이야. 이명박 때부터 이 짓거리를 했어.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프랑스에다가 저게 저 쇼핑센터 같은데? 일본이 프랑스에다가 1조 원짜리 쇼핑몰을 지은 거야.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1년 만에
8천억으로, 8천 몇백억으로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그때 그게 저거 맞아요? 찾아봐야 돼. 저거 말고 또 있는 건지. 그리고 1조 원짜리를 일본이 지었는데 그게 8천 몇백억으로 한 해 동안에 그 폭락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이명박이 국민연금을 투자해가지고 9천 몇백억에 사줬어. 일본은 자기네들의 그 1조 원 들인 것 중에 몇백억만 손해보고 빠지고, 그리고 저 쇼핑몰을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일본이 지어서 손실이 천 몇백억이 난 걸 우리 국민연금으로 메꿔준 게 일본의 부동산 사건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유럽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유럽을 가보니까 지금 유럽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다. 한마디로 서민 경제가 계속 죽어가는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전 세계의 선진국들의 서민 경제는 점점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면 서민이 망하면 그 위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사업자들이 망하면서 저런 사무실도 공실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공실이 늘어나면 그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해놨다가 그게 손실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에 부탁하고 싶은 건, 조세 피난처에 대한 저 뉴스의 후속으로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어디다 투자되고 있고, 그 국민연금이 투자된 것들 중에 그 중에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 운영률, 운영 수익률을, 이거를 검토해야 된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왜냐? 지금 여러분 공무원 연금 문제로 공무원들 맨날 욕하셨잖아요. 공무원 새끼들은 지들은 좋은 직장에서 맨날 놀고 먹으면서 연금까지 다 타먹으려고 한다 막 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공무원들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일반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반 대기업들이 그때보다 지금 월급을 3분의 1로 깎아버리면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걸로 보일 뿐이야. 그러면 공무원들은 월급을 적게 받는 대신 연금을 임금 개념으로 받기로 하고 참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에서, 이명박이 또 사고를 친 거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도 사고를 쳤다고. 그래서 운영 수익을 제대로 못 냈고,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공무원 연금을 더 많이 걷고 조금 줘서 풀겠다. 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야. 그럼 공무원 연금은 일단 공무원 연금으로 그러니까 국민하고 공무원을 이간질 시켜서 공무원 연금의 수익률을 속여. 그 다음엔 뭘 하겠다가, 그 다음은 국민연금을 저 따위로 이상한 데다 투자해놓고 수익이 없으면 그걸 우리더러 그냥 포기 안 하는, 그게 지금 다음 순서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내가 맨날 그랬잖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주식값이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5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 막 떠나면서 한국의 주식 가격은 거품이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적정가는 36만 원에서 8만 원이다. 그런데 130몇만 원이라 그러면서 털고 나가버렸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이 거품이다. 그럼 그 거품이 어떻게 유지됐냐? 우리 주식을 갖다가, 우리 국민연금을 그 국내 대기업들의 가치 없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버린 거야. 묶여있는 거지.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저런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세워가지고 그 해외 부동산 투자하고.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래놓고 지금 그것만 문제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가계부채에는 국민연금 400조 원에다가,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갚아야 될 빚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그걸 다 합치면 지금 1400 몇 조가 넘는다며. 그게 이상돈이 얘기했던 거 아니야. 1400조 이상이 지금 대한민국 국가 부채야. 국가 부채인 이유가 뭐야? 이명박 때부터 저 국민연금이나 공적 자금을 지랄 연명 아무데나 뿌려버린 바람에 그게 지금 정부가 다 갚아내야 될 돈이 됐단 말이야.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 이항구였나? 이항구가 그렇게 얘기했나? 이항구 교수가? 이상돈 말고? 예.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30만 원대가 적정가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식값도 지금 다 개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개뻥튀기가 되면서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대부분 1대 2대 주주라니까. 엄청난 주주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윤을 나눠 갔냐고. 그게 왜 관련 뉴스가 안 나올까? 그만큼 나눠 갔냐고. 4천억 원이 뭔지 알았다. 4천억 원이 뭐냐 하면 김기식 의원의 보도자료에 보면 그게 4천억 원이 나와. 김기식 의원의 보도자료에 보면 그 4천억 원이 뭐냐. 박정희 예산이 아니라, 박정희 기념관 예산이 아니라 뭐냐 하면, 정무위 산하.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라는 게 있어. 국회 정무위에서 관리하는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무위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골프 회원권 구입에 1,003억 원을 사용했다. 전체 303개 공공기관으로 합치면 4,373억 원을 골프와 콘도 회원권에 투자했다. 사용했다. 돈이 없다면서. 보육료도 다 잘라야 되고 무상급식도 못한다면서. 골프 콘도 회원권으로 4,373억 원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할게요. 신해철 문제. 신해철 의료사고 문제. 예. 이 신해철 의료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의료사고였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원래 신해철이 장천공을 고치러 갔다가 뭘 고치러 갔는데 거기서 잘못해갖고 구멍이 생겼다. 장천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보인다는 거 아니야. 화장하려다가 화장을 중단하고 지금 부검을 실시해가지고 그래서 장천공이 또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의사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는 분명한 의료사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부검을 해서 의료사고로 보인다는, 그리고 이미 그 병원에서 같은 증세로 죽은 사람이 또 있다며.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해철의 사인을 의료사고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의료사고라는 이야기는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현재 누구에게 있을까요? 병원에 있을까요? 피해자에게 있을까요? 피해자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이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환자에게. 이게 문제야. 옛날에 2004년에서 5년으로 기억나 나는. 2005년인가 6년? 5년인가 6년에 어떤 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어.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제출한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의료사고에 대해서 그 의료기관이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돌리는 그 법안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낸 적이 있어. 내가 기억해. 그때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올라간 적이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새누리당이 끝까지 통과 안 시켜줬어. 그래서 회기를 넘기고 기각됐어. 일반인이 무슨 의료 지식이 있어서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겠어. 외국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걸 병원이, 의사가 증명해내야 돼. 외국에서는 의사와 병원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환자가 증명해내야 돼. 돈 없는 환자들이 무슨 돈으로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걸 밝혀내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년 전에 그런 법안이 제시됐었는데 그때 박근혜 한나라당이 끝까지 국회에 마비시키고 공전시켜가지고 그 법안이 그냥 무산됐어요. 예.
결국 신해철의 죽음은 10년 전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박근혜가 그 의료사고의 규명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고자 했던 그 법안을 무산시킨 그게 난 결과라고 봐. 기승전 박근혜야. 예. 이건 신해철 씨 지지자들도 거의 다 알고 있을걸? 신해철 씨 지지자들 거의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병원 측으로 돌리는 법안이 나왔었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그때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이 하자는 걸 절대 아무것도 안 들어줬어. 계속 무산시키고 김한길이가 박근혜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거야. 예. 그래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사고 입증 책임에 대한 뭐 법안의 역사까지 좀 살펴봤어요. 예. 실제 내일 아침 수술인데 무슨 얘기야? 우기님 그런 얘기는 지금 관련된 얘기 그 주어가 불분명한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 지금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 뉴스 나온 거 올려놨어요? 예.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다. 방청석에서는 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 지금 이제 이 통과된 특별법이 결국은 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죠? 기간만 1년 6개월 활동하는 건데 수사권, 기소권은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특검이 18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는데 그 특검도 그 유가족이 뽑는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뽑는 걸로.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특별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죠.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예. 가슴이 많이 아픈데 그럼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이미 야당이 8월 달에 야당이 8월 초에 박영선이 그 특별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랑 합의하고 김영호 씨더러 받아들이라고 막 설득하던 그 순간에 이미 끝난 거야. 박영선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기소권, 수사권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얘기했던 박영선인데 갑자기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밀실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새누리당 입장을 유가족한테 강요하던 순간 이미 세월호 특별법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유가족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정부 여당은 이 유가족들을 이간질시키고 일반인 유족과 그 단원고 유가족을 이간질시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유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여론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이 댓글 부대가 그 세월호 특별법을 알맹이 없는 특별법으로 그래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특별법으로 무력화시킨 것이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 나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유가족들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이걸로 끝났다라고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대구 지하철 사고 특별법 만든 적 있냐? 대구 지하철 사고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 적 있냐? 없어.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 적 있냐? 없죠. 예. 이제까지 많은 이런 안전사고들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분명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족들이 단결된 6개월의 투쟁을 통해 6개월 이상의 투쟁을 통해 정말 그 알맹이는 없지만 알맹이는 많이 잃어버리죠. 절반의 이 절름발이 법이지만 특별법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냈다는 거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물론 이 과정에서 정말 이 야당의 정말 존재가 없는 야당 그리고 이 야당들 때문에 유족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원래 새누리는 그런 놈들이라고 치고 야당이 좀 더 열심히 싸워서 수사권 기소권을 따주길 바랬는데 결국은 박지원,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타협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반쪽짜리가 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누가 싸웠기 때문이냐? 유가족이 싸워서 반쪽짜리라도 특별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지금 유족의 입장이 어떤지, 예. 나는 지금 유족의 입장이 어떤지를 기다렸는데 지금 나온 게 없어. 나온 건 없는데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에는 이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기대치가 워낙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을 반드시 따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슬플 수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아이들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 이런 특별법을 따낸 적 있는가? 역사적으로 난 이건 처음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얻은 것이 100%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50%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걸 뭐라고 볼 거냐는 거야. 실패라고 볼 거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거냐. 실패라고 보면 이 싸움을 끝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봐. 이 세월호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된 거에 대해서 이 유족들이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월호 특별법 싸움은 여기서 끝난다고 봐요. 그러나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반의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절반을 위해서 이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언론에 환기시키고, 그리고 특별위원회 특검이 제대로 하나,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과 더불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본다면 세월호 특별법 사업은 진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생각이 너무 잘못된 생각일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의 의견을 010-2294-2016으로 문자를 좀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번 이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 기소권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특검도 정부 여당이 더 압도적으로 우위권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한 거다라고 보신다라면 전 그것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유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이걸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받아들인다라면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한 싸움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러나 저는 그걸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지쳤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안 된다고 봐. 예.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랬잖아.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건 또 다른 세월호 유가족이 나오지 않기 위한, 우리가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한 법이다.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 오늘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래서 채워지지 못한 절반을 이제 유족들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국민들이 나머지 절반을 채워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생방송은 어떻게 청취하나요? 격려 댓글도 달아드려야 되는데 나이 들어 잘 모릅니다. 박장로님께서 문자를, 예, 나중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예, 그 다음에 망부님, 저 텔레그램 사용하지 않아서 문자 보냅니다. 미국 가시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이참에 10년짜리 받으시라고 썼다가 강퇴되고 블랙됐어요. 아마도 징역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전 8년 전에 10년짜리 비자 받아서 걱정이 없거든요. 민감하셨나 봅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전 꽤 오랜 시청자입니다. 예전에 팬클럽이었다가 북극곰 사건 얘기로 겁먹고 밤늦게 우리 집 찾아오는 이상한 포교활동에 더 겁먹은 비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하기에 비겁하게 숨어서 열심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퇴 블랙돼서 방송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돼서 슬프네요. 누구누구인데요. 블랙돼서 글도 안 써지고 쪽지도 보낼 방법도 모르고 콩사탕 탄생일 기다려야 블랙 풀릴까요? 정 안 되면 유튜브로 볼 수밖에.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아프리카 쪽지 보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블랙 푸는 거는 그 아프리카 쪽지 보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열혈 팬이라면서 그것도 몰라?
드디어 이제 세월호 얘기가 왔어. 8701님, 망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6737님, 맞아요. 망부님 말씀이 맞아요. 끝까지 봐야 돼요. 라고 두 분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동의 안 하시나요? 자, 망치부인,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망치부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시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망치부인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세요. 010-2294-2016으로. 망치부인 의견이 내 공감하시는 분은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시고, 아니다, 난 의견이 좀 다르다, 그러신 분은 010-2294-2016으로 반론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지,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월호 특별법을 실패라고 볼 거냐, 아니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거냐. 저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물이 절반이 있는 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물이 절반이 있는 컵을 보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이는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아이와 아직 절반이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아이와 결과가 다르다.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애야. 얘는 뭘 하든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 라는 아이는 그 상황을 감사하게 여기고 다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어쨌거나 저는 대한민국의 그 많은 수백 명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많은 이 수백 명 인사사고 중 유일하게 특별법을 만들어낸 이 단원고 부모님들에게, 단원고 학부모 유가족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은 등신 같았고 존재감이 없었으나 지금 이 정도의 절반의 특별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동안 정말 수십 일을 굶으면서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웠던 단원고 유가족 덕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승리를 끝까지 우리가 100%로 채워내지 못한 점은 저희의 무관심과 저희의 잘못이지만 이걸 만들어낸 절반의 성공이라도 이루어낸 것은 단원고 학부모들의 위대한 승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 부모님들 절대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절반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나머지 절반을 우리 국민들이 마저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아직 진상은 규명된 게 없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해 간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저의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의합니다. 7417님. 동의하면서 보내주셨군요. 헌재도 대법원도 사법부도 기울어진 판결이 많은데 유가족이 얼마나 인내를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더 해야 하는지요. 유가족만 기다리면 안 되겠지요. 이건 유가족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걸 유가족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다음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문제라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음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내가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유가족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친 세월호 유가족들 대신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제2, 제3의 세월호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입니다. 8724님 제 말이요. 그 다음에 그예비 그딸년입니다. 망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유가족분들이 망부님 의견을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게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1년 6개월 동안이라도 진상규명에 온 힘을 다해서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08번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 발생하고 일주일 만에 저희 집에 오셨던 어머니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 그 당시에 모두가 치정에 얽힌 살인이라고 봤는데 이 딸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10년 동안 싸웠던 그 어머니. 자식의 시신 사진을 너덜너덜 할 때까지 들고 있었던 그 어머니.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이에요.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10년이라도 더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여기서 끝낸다면 모든 게 암담한 지금 자금 희망마저 사라지는 게 아닐지요. 유가족들에게 강요하는 건 저도 반대지만 이젠 모든 국민들이 더 적극적 참여하여 함께 완전한 특별법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과제를 준 게 아닐까요? 5075님 감사합니다. 세월호 같은 특별법을 정치인들만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묵살된 거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인정이 안 된 듯합니다. 그 합의를 왜 민주당하고만 합의를 해야 하며 다른 야당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번 일이 선례가 돼 앞으로도 반쪽으로 또다시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님은 관심 끊으셔도 돼요. 예. 이렇게 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안 되는 거죠. 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국회에서 김무성 의원에게 무릎을 굽힌 희생자 아버지의 절규에 싸늘한 눈길만 준 사람에게 끝까지 해보자 전투 의지를 불태우게 하네요.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세월호 특별법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세월호 특별법 올해 안에 통과 안 될 줄 알았다고요. 어쨌거나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예, 나는 안 될 줄로 알았어. 여러분은 지금 보시면서 매우 불만족하시겠지만 여러분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 통과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건 실패고 아주 마음에 안 든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어머,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사건 사고들, 이 서해 페리오 사건 특별법 없었습니다. 삼풍 백화점 사건 특별법 없었어요. 대구 지하철 사고 특별법 없었어요. 진상규명을 위한 이런 특별법을 만든 첫 번째 사례예요. 저는 이거 우리나라의 위대한 하나의 역사를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썼다고 봐요, 저는. 제가 너무나 나약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쟤네들이 끝까지 안 해줄 줄 알았어요. 특별법 통과 안 시킬 거라고 생각했어. 물론 쟤네들이 믿는 건 수사권도 기소권도 주지 않았고 특검을 지네 쪽에서 심어서 끝까지 수사권 이 책임자 처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특별법이라는 걸 따낸 거야. 다음번에는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지금 이번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어. 운영이 되면서 결국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진범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남겠죠. 그죠?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연병 이 새끼들 안 되겠다. 다음번에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되겠다. 라고 결론 내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세월호 특별법 절반의 성공이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보하는 한 발짝을 내디딘 거라고 봐요. 이건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어낸 역사적인 승리라고 저는 봐요. 부족하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지켜지지 않아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위대한 승리야.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지 않았다면, 교황이 왔을 때 교황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이 그래도 이만큼 만들어졌다면 이건 야당이 잘한 게 아니라 여당이 회심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숨 걸고 얻어낸 위대한 역사적 진보이다라고 저는 바라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느냐, 어떻게 관심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제가 지금 너무 나약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전혀 현실에 지금 안 맞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실 때도 그러한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엄지손가락. 예. 우리는 250명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원인과 진상을 조사하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법을 얻어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그 추운 날부터 그 더운 날까지 그 모든 고초를 겪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하나의 역사를 쓴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겁니다. 절반이지만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박수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앞으로 우리가 100% 승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손가락 어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할 만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해요. 저는요, 제가 이제까지 저 6살 때부터 뉴스 본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뉴스를 봤는데요. 그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졌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 처음 봤어요. 예.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 처음 봤어요. 넌 안 된 줄 알았다니까요. 난 이게 몇 년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거 세월호 유가족들의 난 승리라고 봐. 아닌가? 승리 맞지 않아? 이제까지 어떤 사고에도요 특별법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이건 순전히 유가족들이 목숨 걸고 그 추운 날부터 그 더운 날까지, 그리고 다시 추운 날까지 수십 일을 202일 동안을 싸워서 얻어낸 정말 위대한 역사적 진보입니다. 우리가 이걸 100% 이기지 못했다고 패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역사적 진보예요. 정말로 위대한 역사적 진보. 남은 50%를 오늘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남은 50%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다른 국민들 관심 가져야 돼요. 왜? 이 문제를 제대로 진상조사하지 않는다라면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큰일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화문에서 떼약볕 아래 함께 버티신 분들 정말 큰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촛불 들고 나와서, 저는 안 갔지만 촛불 들고 매주일 모이면서 싸워갔던 여러분들 위대한 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특별법이에요. 그동안 이 진도 군민들에게도 저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도군이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 들어보니까 진도군의 지금 이 군민들의 생활고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답니다. 뭐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관광객이 줄고, 그래서 정말 진도 군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이 희생자들을 위해서 정말 지난 202일 동안 얼마나 진도 군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셨습니까? 여러분, 진도로 여러분들 관광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셨던 진도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남은 아홉 가정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진도 군민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정말 진도로 여러분들 많이 관광 가주시고, 진도에서 나온 농산물 사먹기 운동, 진도에서 나온 물건 사먹기 운동, 그 다음에 진도로 여행 가기 운동, 이런 것들을 펼쳐서
우리 진도 국민들에게 국민적인 보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단원과 학부모 여러분들을 국민의 영웅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영웅이라고 전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싸움이 제가 볼 때 이 재벌들, 이 돈에 눈이 뒤집어진 이 미친 년놈들에게 여러분의 지난 202일 동안의 투쟁은 위대한 경고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신 이 특별법 국민의 손으로 끝까지 관심 갖고 앞으로 1년 6개월, 2년 계속 지켜내서 정말 이 세월호 문제의 책임자 마지막 한 놈까지 법정에 세울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수사를 지켜봅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이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기소권을 지켜내지 못한 실패다라고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까지 있었던 이런 대형 희생사건에 처음으로 특별법을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적 진보다.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이라도 이제까지 우리나라 이런 역사가 없었다. 단원과 학부모들이 동혁이 엄마를 비롯한 단원과 학부모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앞으로 이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진도 농산물 사먹기 운동, 그리고 진도 여행가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로 이 살아있는 공동체,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졌다라고 생각하면 진 거예요. 하지만 전 이거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쟤네들이 이제까지 이런 거 만든 적 있습니까? 대구 지하철, 서울 페리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카일기 폭파 사건, 특별법 만든 적 있냐고. 없어요. 엄마들이 싸워서 만들어낸 이 위대한 특별법. 저는요, 정말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난 안 될 줄 알았다니까. 난 못할 줄 알았어. 그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자 처벌 안 받고 번번이 넘어갔잖아. 그런데 이제 책임자 처벌할 수 있는 그래도 큰 고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장치를 만들어낸 거야. 난 어떻게든 무산시킬 줄 알았어, 쟤네가. 나는 왜 나는 지금 가슴이 두근거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내 말이 맞지 않냐? 난 이거 지금 솔직히 얘기해갖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뭔 얘기야?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기다렸어.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나는 이거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거 받아들이겠나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절반의 승리라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이긴 게 아니라 진 거다고 생각하면 이걸로 끝이다. 여기서 끝내라. 그런데 진 게 아니라 절반의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나머지 절반을 너희들이 채우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제가 이제 학생운동 때부터 이렇게 쭉 진보 세력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진보 진영은 어떤 게 있냐. 너무 순결해. 너무 완벽해야 돼. 그래서 100% 승리가 아니면 승리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80%를 얻은 것도 패배로 기록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요, 50%나 이긴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대중이 힘을 얻느냐?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성과가 뭐냐? 성과를 가슴에 새길 때 그 다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80%를 이기고도 졌다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싸움에 나설 수 있습니까? 못 나서요. 왜 진보 세력이 확장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이유예요. 노조가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100% 아닌 거는 타협이라고 보는 거, 야합이라고 보는 거. 그러면 안 돼.
내가 볼 때 이건 50%라는, 솔직히 해서 50% 이상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제까지 이런 걸로 특별법 만든 적 있냐고. 난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특별법 만든 적이 없다라고 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데. 나는 솔직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쓰셨는지. 정말 저 등신 같은 저 야당이 박근혜한테 쫄고 맨 박근혜한테 밥 사먹자 그랬던 김한길, 박근혜가 막 치켜 세워주니까 변해갖고 나온 박영선, 아무것도 아니었던 안철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싸워낸 이 유가족들, 당신들이 얻어낸 이 성과, 이거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거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될 사건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왜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이 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스카이 903님 왜 짜증이 나세요? 수사권 기소권 없었으면 진작에 해줬을 듯? 그러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랐겠죠. 만약에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나는 솔직히 이 판을 누가 짜는지가 궁금해.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누가 세웠는지.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니까 특위라도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골을 목표를 크게 잡아야 절반이라도 가는 거야. 누가 수사권 기소권을 싸움의 타겟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가 막힌 수였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특별위원회가. 그런데 이것들이 흐지부지해? 특검이 흐지부지해? 그럼 다음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다음에 이런 사건이 나면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겠구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위대한 승리야. 이게 엄청난 승리라고. 다음번에 특위를 만들 때는 당연히 수사권 기소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흐지부지 된다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수사권 기소권을 특위에 주고 싶지 않으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란 얘기야. 진짜? 책임자 처벌하는 신용이라도 줘서 높은 놈들 잡아넣지 않으면 다음에는 수사권 기소권 줘야 될 거야. 이래서 역사는 진보한다는 얘기야.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거나 역사는 진보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한 건가? 내 말이 맞지? 제가 지금 상황 판단 잘 못한 거예요? 나도 솔직히 이런 걸 미리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난 오늘 정말 되게 당황스럽게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졌다고? 뭐야, 수사권 기소권도 없이? 그냥 야합하는 거야? 나라고 나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내 입에서 내 뜻과 전혀 다른 말이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 맞죠? 소름 끼칠 정도로 맞는 거 맞지? 그치? 그 유가족들에게도 좀 전달해 주세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유가족분들에게 망치 부인이 지금 막 온몸에 소름 끼쳐 하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승리인가 그 생각하고 있다고. 난 못할 줄 알았어. 이 유가족들이 그동안에 너무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어. 그리고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저는 정말 이거 대단한 성취라고 봅니다. 예. 난 절반 이상이라고 봐. 이거는 진짜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만약에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이 판을 짰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주민 변호사를 지금 쟤네들이 막 고소하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그지? 박주민이라는 사람을 지금 쟤네가 이렇게 고소하고 막 지랄하는 게 그게
이게 이 판을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짠 거구만. 이 민변이, 이번에 민변이 큰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얘기해갖고 나는, 뭐라 그러, 아니요, 무슨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지? 나 솔직히 그랬어. 아니, 무슨 이런 걸로 특별법을 만들어? 막 특별법 사인해주세요 이러는데, 아니, 무슨 이런 걸로 특별법을 다 만들어. 솔직히 나 그랬어. 그 다음에,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고, 나는 그냥 진실을 알려준 거야. 내가 7월 16일날 광화문 가서 얘기한 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뭐 저런 게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했으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는 말에 뭐? 그러면 안 되지. 세월호 특별법의 진실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나는 세월호 특별법을 진짜 만들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만들어질 줄 몰랐어. 그런데 기어이 이걸 해내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까지 특별위원회 수사권 기소권 준 적이 어딨어. 택도 없는 요구를 하는 거야. 이게 되겠나 싶었어. 그래도 어쨌거나 나는 언론인이고 약자 편에 서야 되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왜 필요한가? 나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쟤네들이 어떤 애인데 그걸 주겠냐. 그리고 특별위원회? 어떻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무슨 이제까지 수백 명 죽은 사건이 한두 건이야? 언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 이러다 흐지부지 되겠지. 솔직히 회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회개합니다. 저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온 국민이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알게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라는 걸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믿지 못해서 어쩌면 절반이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승리를 이끌어낸 거는 정말 유가족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끝까지 관심 갖고 세월호 206일, 내일은 세월호 207일 내가 적어놔야지. 내가 돌아온 날이 11월 14일이잖아. 11월 14일은 세월호 며칠이냐? 오늘이 206일이잖아? 6, 7, 8, 9, 10, 11, 12, 13. 세월호 213일. 망치 부인이 돌아오겠다. 예. 이렇게 적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뒤에 봐봐. 세월호 200일 뒤에 빈칸 많아. 만일까지도 적어갈 수 있어. 세월호 사건의 책임자, 마지막 한 놈이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월호의 날짜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제 말이 맞죠? 나는 솔직히 얘기하고 내가 정말 올해 너무나 느낌이 정말 신비로워. 왜냐? 내가 7년을 떠들었다? 지난 3월까지 내 7년을 떠들었어. 언론이 거짓말하는 거, 정부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한 놈들의 무능, 7년을 떠들었는데 다들 비웃었어, 나를. 그런데 세월호 문제가 터진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3월 초였어. 네가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3월 1일에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4월 16일 세월호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점이 한순간에 드러난 거야. 언론의 전원 구조라는 오보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야. 그래서 저는요, 이 과정이 내가 7년 동안 떠든 것보다 세월호 사건 하나가 완벽한 거야. 세월호 사건이요, 내가 7년 동안 떠든 것보다 세월호 사건 하나가 그 일주일 동안에 보여준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싹 깨워버린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틀을 바꿔버린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떨려요. 너무너무 떨려요. 정말 이건 내가 볼 때 박수 쳐야 될 일이야. 울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위대한 역사적 승리예요. 막 생각할수록 지금 막 내가 막 이렇게 등이 굳어가고 있어.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절반을 이긴 거예요. 절반.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힘들 거예요. 저놈들이 파놓은 구덩이를 저놈들이 심어놓은 지뢰밭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이번 문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250명의 천사들이 우리한테 실망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앞으로 힘들 더 내십시오. 갈 길이 멉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프로젝트 첫 번째 계단을 올라선 거예요. 이 계단 하나 올랐었는데 무려 206일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계단 올라섰어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계단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가서 계속 계단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을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저는 오늘은 희망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승리의 기념일로 삼아야 돼요. 1차 전투. 그런 거 있잖아. 세월호 전투에서 오늘은 1차 승리의 날이야. 세월호 전투에서 오늘은 1차 승리의 날. 다음 2차 승리, 3차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갑시다. 아,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멋있어요. 그죠? 와, 진짜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소름이 지금 싹 돋아있어요. 여기 보이지? 나 소름 돋은 거 보여? 나 지금 소름 돋아 있는 거 보여요? 여보세요? 여러분의 승리를 1차 승리를 축하드리고 긴장을 풀지 마세요. 전 부대원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승리에 너무 허리띠 풀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허리띠 졸라 매고 군화를 다시 묶고 우리의 2차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긴장이 풀어지면 집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거 아시죠?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열심히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값을 저들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낼 수 없습니다. 풀어지지 마세요. 첫 번째 승리에 너무나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될 전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길고 긴 위대한 전쟁에 여러분 끝까지 바짝 정신 차려서 긴장하고 싸워가 50명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오늘은 첫 밑돌을 놓은 날입니다. 힘내십시오. 지치지 마시고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더 힘차게 더 강한 전우회를 가지고 싸워 나갑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왜 봐! 꺼져!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2,81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는데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선물 못 하시는 분들 마음이 우울하실까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니저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일주일 뒤 11월 14일 낮 1시에 돌아올게요. 예. 11월 14일 낮 1시에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대구 방송은 우리 14일 날 마지막 최종 점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쉬고 일주일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